임미현의 아침 뉴스. 미 재무부가 대북 문제와 관련해 중국의 해운회사 2곳을 제재했습니다. 북한의 의전 책임자인 김창선 국무위원회 부장이 모스크바를 방문한 것으로 알려져 김정은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성관계 영상을 불법 촬영해 유포한 혐의를 받는 가수 정준영이 구속됐습니다. 김학의 전 법무차관에게 성접대를 한 것으로 지목된 윤중천 씨가 당시 각종 형사사건에 휘말려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따라서 대가성 여부를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4.3 보궐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됐습니다. 경남 2곳에서 치러지는 미니선거지만 내년 총선과 전국 주도권의 향배가 걸려 있어 여야의 쟁탈전이 치열합니다. 꽃샘추위가 찾아와 오늘 아침 서울의 기온이 영하 1도까지 떨어졌습니다. 추위는 주말까지 이어집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2일 CBS 아침 뉴스입니다. 미국 재무부가 북한의 제재 회피를 도운 중국 회사 2곳을 제재 대상에 지정했습니다. 미국이 올 들어 처음으로 대북 독자 제재를 가한 겁니다. 워싱턴 장규석 특파원이 첫 소식 전합니다. 미 재무부 해외자산 통제국은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중국의 해운회사인 다렌 하이보와 랴오닝 단싱 2곳을 미국의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다렌 하이보는 제재 대상인 북한 정찰총국 산하 백설무역에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했고, 랴오닝 단싱은 북한 조달 관리가 유럽에서 정권을 위한 물품을 구매할 수 있게 정기적으로 기만 행위를 해왔다고 재무부는 설명했습니다. 미국이 북한 관련 제재를 내린 것은 올해 들어서는 처음입니다. 이번 조치는 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미국이 부쩍 대북 제재 이행을 강조하는 분위기와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제재 대상이 모두 중국 회사인 점도 눈에 띕니다.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우리 시간으로 어젯밤 보수 성향인 브레이브바트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북한과의 무역거래 90%를 차지하는 중국이 대북 제재의 열쇠를 쥐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이 열쇠를 쥐고 있습니다. 중국이 대북 제재를 이행하도록 계속 압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국에 대한 미국의 대북 제재 이행 압박이 커질 것으로 전망되는 대목입니다. 미 재무부는 오늘 독자 제재를 재개한 데 이어 지난해 2월에 발령했던 북한 관련 해상거래 주의보도 갱신해 북한의 불법 선박 환적에 연루된 선박 수십 척을 추가했습니다. 또 북한이 최근 통킹만으로 선박 간 환적 장소를 바꿔 석탄 수출을 재개했다고 밝혀 북한의 제재 회피 행위에 대한 단속도 강화할 방침을 내비쳤습니다. 워싱턴에서 CBS 뉴스 장규석입니다. 북한의 김창선 국무위원회 부장이 러시아의 수도 모스크바를 방문해 현재까지 머물고 있다고 소식통들이 전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비서실장격인 김 부장의 모스크바 방문은 김정은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이 임박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북한이 우리의 국회격인 최고인민회의를 다음 달 11일 평양에서 개최한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국무위원회와 내각 등 주요 권력기관의 인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돼 김정은 2기 체제가 가시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고인민회의에서는 또 대외 정책에 대한 결정도 이루어지는 만큼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합의 없이 끝난 이후 핵 미사일 문제와 대미 정책에 대한 방향이 제시될지 주목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성관계 영상을 불법 촬영해 유포한 혐의를 받는 가수 정준영이 구속됐습니다. 승리는 탈세 의혹으로 3번째 조사를 받았습니다. 버닝썬 수사 상황 먼저 박희원 기자가 전합니다. 가수 정준영이 어젯밤 구속됐습니다. 몰래 찍은 성관계 영상을 유포한 혐의가 상당히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법원이 본 겁니다. 클럽 버닝썬에서 시작돼 승리 게이트로 번진 이번 사건의 첫 연예인 구속입니다. 같은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정준영처럼 성관계 영상을 유포한 혐의가 있는 버닝썬 직원 김모 씨도 동시에 구속됐습니다. 성매매 알선 혐의만 있던 승리에 대한 수사는 탈세 의혹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어제 승리를 비공개로 소환해 2016년 운영했던 술집 몽키뮤지엄의 위법 사항을 조사했습니다. 몽키뮤지엄을 일반 음식점으로 신고해 세금을 덜 낸 정황을 확인한 겁니다. 승리에 대한 3번째 조사로 동업을 했던 유리홀딩스 대표 유모 씨도 어제 같이 소환됐습니다. 카카오톡 대화방 신고자 방정현 변호사는 승리 사업에서 탈세가 의심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또 탈세 문제가 있잖아요. 탈세, 그렇죠. 네. 그 안에서도 사실 그런 정황이 나타나고 있어서 그날 매출과 뭐 이런 매출. 부분들을 봤을 때 하루 만에도 상당했었어요. 경찰은 승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다각도로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CBS 뉴스 박희원입니다. 강남의 클럽 버닝썬에서 시작된 의혹의 화살은 이제 승리의 소속사였던 YG의 양현석 씨로 향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이 YG를 세무조사하고 있는데요. 경찰은 양현석 씨가 실제 소유하고 있는 클럽의 탈세 의혹에 대해서 수사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이어서 김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양현석이 실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받는 클럽과 술집은 서울 홍대와 강남 일대에 최소 10곳 안팎입니다. 이들 업소를 관리하는 한 회사를 보면 이런 정황이 드러납니다. 양현석은 CDNA라는 주식회사에 지분을 70% 갖고 있고 30%는 동생인 YG 양민석 대표 소유입니다. 양현석 형제가 지분 전부를 소유한 이 회사는 클럽과 술집들을 관리합니다. 러브시그널과 가비아, 삼거리 별밤 등 홍대와 강남 등의 10곳이 대표적입니다. 여기에 일부 클럽이 있는 건물의 소유자 역시 양현석입니다. 이들 업소 실소유주가 양현석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탈세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일반 음식점으로 신고해놓고 유흥주점처럼 운영하면서 개별 소비세를 내지 않았다는 겁니다. 승리가 운영했던 몽키 뮤지엄과 비슷한 방식입니다. 경찰은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탈세 단서가 나오면 양현석 관련 의혹을 언제든 수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YG는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YG는 이에 대해 세무조사를 성실히 받겠다는 답변만 했을 뿐 실소유나 탈세에 대한 입장을 내놓진 않았습니다. CBS 뉴스 김태환입니다. 검찰은 과거 김학의 전 법무차관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리면서 성접대에 대가성이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성접대를 한 인물로 지목된 건설업자 윤준천 씨는 당시 각종 형사사건에 연루돼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윤 씨의 상황과 김 전 차관의 지위를 놓고 보면 대가성 여부는 다시 조사해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윤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건설업자 윤중천 씨는 2000년 중반 사업이 기울면서 각종 사기 행각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재력가 행세를 하며 교제하던 여성에게서 3천만 원을 빼돌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 후원자였던 고 강금원 회장으로부터도 4천만 원을 가로챘습니다. 은행에서 빌린 돈 13억 원을 갚지 않아 소송도 당했습니다. 다른 사람 명의로 수차례에 걸쳐 약 20억 원을 빌렸으면서 단 한 번도 갚지 않았습니다. 사기 행각은 대부분 2008년을 전후에 이루어졌습니다. 김학의 전 차관이 윤 씨로부터 성접대를 받았다고 의심되는 시기인 2007년에서 2008년 사이와 겹칩니다. 당시 김 전 차관은 윤 씨의 성접대 장소인 강원도 원주별장을 관할하는 춘천지검장도 지냈습니다. 두 사람의 상황과 주의를 보면 대가성이 충분히 의심되지만 당시 검찰은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10차례나 기각했습니다. 그러면서 성접대의 대가성이 없다며 두 사람 모두에게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향후 조사 과정에서 윤 씨와 고위급 정관계 인사의 유착이 드러날 경우 대형 스캔들로 번질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습니다. CBS 뉴스 윤준호입니다. 김학의 전 법무차관 사건을 두고 경찰의 부실 수사냐 아니면 검찰의 봐주기냐로 연일 시끄럽습니다. 이번에는 문제의 김학의 동영상 자체에 대해서도 양측이 전혀 다른 해석을 내놨습니다. 어떻게 다른지 김기용 기자가 설명합니다. 김학의 사건 관련 당시 검찰 수사팀 관계자는 최근 CBS와의 통화에서 김학의 동영상에서 강간 혐의를 찾을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경찰이 언론 보도에 떠밀려 동영상을 검찰에 보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이 송치한 동영상이 김 전 차관의 특수 강간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 자료가 아닌 단순히 별도 자료였음을 강조한 겁니다. 이에 당시 경찰 수사팀 관계자는 CBS와의 통화에서 동영상은 특수 강간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제출한 게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대신 김 전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증거로 낸 것이라며 검찰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윤 씨가 모든 사실관계를 부인하는 상황에서 동영상의 김 전 차관이 윤 씨 소유 별장에서 성관계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 점이 모순이라는 겁니다. 결국 검찰이 동영상에서 강간 혐의를 찾지 못했다고 판단한 건 본질을 벗어난 해명이라는 겁니다. 김 전 차관의 별장 성범죄 의혹은 2006년에서 2008년 사이 벌어진 일이지만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시점은 2013년입니다. 피해자 진술 말곤 직접 증거가 없는 상황도 진상규명의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초 사실에 대한 검경 양측의 해석도 극명하게 엇갈리는 등 혼란만 가중되고 있습니다. CBS 뉴스 김기용입니다.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 경찰이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를 현장 점검했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와 강남보건소는 H병원을 방문해 마약류 반입과 환자 출입 내용 등을 조사했습니다. 창원 성산과 통영 고성 이 두 곳에서 실시되는 4.3 재보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됐습니다. 고 노회찬 전 의원의 후임자를 뽑는 창원 성산에서는 범진보 진영 후보 단일화 여부에 시선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준규 기자입니다. 창원 성산은 민주당 권민호, 한국당 강기윤, 정의당 여영국, 민중당 손석형 등 4명의 후보가 승부를 펼치고 있는 지역입니다. 여 후보가 박빙의 격차로 강 후보를 뒤쫓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강 후보가 1위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과 정의당은 일찌감치 단일화의 뜻을 모았습니다. 여론조사의 방식, 시행 일시 등은 가당에 잡혔지만 조사에 들어갈 문구를 둘러싼 기싸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투표용지 인쇄까지 나흘밖에 남지 않아 그 전에 단일화를 마무리해야 함에도 민주당은 경제를 살릴 힘 있는 집권 여당 후보를, 정의당은 노회찬 정신을 이을 후보를 넣자고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창원은 그간 진보 진영의 분열로 보수정당 후보가 당선된 일이 여러 차례 있었던 지역이라 또 한 명의 범진보 후보인 민중당 손 후보가 단일화에 참여할지 여부도 주목됩니다. 당초 자신들이 승리했던 지역구를 반드시 되찾겠다는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물론 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도 창원에 전력을 집중하고 있어 그 선거 결과가 더 주목됩니다. 통영 고성에서는 최근 여론조사에서 과반에 이르는 지지율로 다른 당 후보들을 크게 따돌린 한국당 정점식 후보가 다소 여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양문석 후보가 30%대의 지지율을 기록한 데다 인구가 많은 통영 출신인 점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CBS 뉴스 이준규입니다. 전북 정읍과 경북 청도 등 전국 곳곳에서 열리는 소싸움 대회를 둘러싸고 동물 학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초식동물인 소에게 경기력 향상을 위해서 뱀탕과 개소주를 먹이고 산악 훈련까지 시키기도 합니다. 동물 보호단체들은 소싸움 대회 예산을 삭감해야 한다며 시위에 들어갔습니다. 이 소식은 전북 CBS 남승현 기자가 전합니다. 초식동물인 소가 이른바 싸움소가 되기 위해 혹독한 훈련을 받습니다. 경기력 향상을 위해 산악 달리기와 산비탈에서 오래 버티기는 물론 뱀탕과 갯소주 등 검증이 안 된 음식을 먹이기도 합니다. 허은주 수의사입니다. 산악 달리기나 타이어를 끈다든지 아니면 비탈에 매달려서 버티는 것 같은 그런 과격한 훈련을 받게 되고요. 대회를 앞두고서는 싸움소들에게 십전대보탕이라든지 미꾸라지나 뱀탕을 먹이면서 소들에게 싸움을 독려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전국 11개 지자체에서 진행되는 소싸움 대회. 전통과 학대라는 관점에서 소싸움 대회를 바라보는 시선은 둘로 나뉩니다. 동물자유연대 관계자입니다. 인간의 유의를 위한 동물 학대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민속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다릅니다. 전주대학교 문화관광학부 송화섭 교수입니다. 우리의 전통 문화유산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그것을 생각해야지 그걸 동물보호단체에서도 그것을 동물 학대다 이런 시각에서 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아요. 소싸움은 민속놀이로 불리지만 동물 학대 논란과 부딪히는 상황. 현행 동물보호법은 도박과 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지만 농식품부 고시를 통해 지자체장이 주관하는 민속 소싸움 경기는 허용됩니다. 지자체마다 소싸움 대회를 위한 예산이 평균 2억 원에 이르는 만큼 학대냐 전통이냐를 놓고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CBS 뉴스 남승현입니다. 봄을 맞아 대형 유통업체들이 할인 전쟁에 돌입했습니다. 하지만 할인에 따른 부담을 협력업체에 떠넘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장성주 기자입니다. 이마트의 국민가격, 롯데마트의 품격, 홈플러스의 쇼핑하라 2019. 모두 대형 유통업체들이 벌이고 있는 할인 행사 마케팅입니다. 돼지고기 100g에 1,000원도 안 하거나 봄과일인 오렌지를 개당 600원에서 700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런 행사에 투입되는 물량 규모가 많게는 100억 원대에 달하기도 합니다. 문제는 이런 할인 행사로 인한 부담이 협력업체인 중소기업에게 일부 떠넘겨진다는 겁니다.
중소기업 중앙회가 중소기업 영업 담당자 306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 응답자의 20%가 대형마트의 불공정 행위를 경험했습니다. 특히 할인 행사에 참여한 중소기업 영업 담당자 39명 가운데 12.8%는 대형마트의 행사 참여 강요가 있었고 15.4%는 판매 수수료 인상 요구를 받았다고 토로했습니다. 이에 따라 할인 행사에 따른 대형 유통업체의 불공정 거래 관행이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입니다. 실제 어떠한 방식으로 얼마만큼 대기업이 비용을 부담하고 중소기업과 어떻게 손익분담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는 정부의 면밀한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CBS 뉴스 장성주입니다. 다음은 간추린 소식을 이명희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어 이낙연 국무총리 등을 상대로 교육, 사회, 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을 갖습니다. 대정부 질문 마지막 날인 오늘의 주요 쟁점으로는 미세먼지와 유치원 공공성 강화, 4대강 보철거, 탈원전 정책 등이 제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른바 버닝썬 사건으로 촉발된 연예계와 경찰의 유착 의혹도 다뤄질 전망입니다. 천안함 피격과 연평도 포격 도발 등으로 희생된 서해수호 55용사를 기리는 제4회 서해수호의 날 중앙기념식이 오늘 오전 10시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립니다. 오늘 기념식에는 이낙연 국무총리와 정경도 국방부 장관,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 그리고 전사자 유가족과 일반 시민 등 7천여 명이 참석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채용비리와 관련해 윤호근 국립오페라단 예술감독의 해임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감독은 지난해 자격 요건이 안 되는 A씨를 공연기획 관련 인력으로 채용해 문화부 감사에서 적발됐습니다. SK그룹이 베트남 최대 기업인 빈그룹에 10억 달러 규모의 지분 투자를 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K그룹은 동남아 투자를 위해 설립한 SK 동남아 투자회사를 통해 조만간 투자를 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주요 계열사로부터 5억 달러의 추가 자본을 유치했습니다. 미국 프로야구 피츠버그 파이리츠의 강정호 선수가 시범 경기에서 끝내기 말로 홈런을 터뜨렸습니다. 강정호는 오늘 열린 볼티모어 오리올스와의 메이저리그 시범 경기에 출전해 9회 말 무사 말루 찬스에서 끝내기 홈런을 터뜨려 팀을 7대5의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영국 의회 사이트에서 브렉시트 취소를 요구하는 청원에 서명한 사람이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청원은 브렉시트 국민투표 가결에도 불구하고 EU 잔류에 대한 대중의 지지를 증명할 때라는 주장으로 지지자를 모으고 있습니다. 영국 의회는 10만 명 이상의 서명을 받는 청원에 대해서는 토론 개최를 검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오늘의 뉴스픽. 스포츠와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보는 스담입니다. 체육부 오혜원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주제 가지고 오셨습니까? 네, 스페인 프리메라 리가 발렌시아에서 활약하는 이강인 선수입니다. 이강인 선수. 네, 지난달에 아시안컵 우승 도전에 실패했던 우리 축구대표팀 이야기를 하면서 주목해야 할 10대 선수로 추천해드렸던 선수인데요. 네. 이강인이 2001년생으로 올해로 만 18세인데 당당히 축구대표팀에 발탁돼 국가대표 데뷔전을 앞두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네, 이강인 선수 저도 기억을 합니다. 소속팀과 재계약하면서 1,000억이 넘는 몸값이 책정됐잖아요. 앞으로 우리 국민에게 익숙해질 이름이라고 그렇게 또 추천도 하셨었죠. 네, 맞습니다. 이강인은 스페인 현지에서도 정말 애지중지 키우는 선수다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네. 이제는 우리 축구대표팀의 파울로 벤투 감독이 이강인과 함께 훈련하며 현재의 기량을 직접 확인하기로 한 겁니다. 벤투 감독은 아시안컵이 끝난 뒤 휴가 기간에 직접 스페인을 찾아서 이강인의 기량을 확인하려고 했는데 당시에는 아쉽게 경기에 나서지 않았거든요. 1군 계약을 맺고 나서는 소속팀에서 출전 기회를 많이 얻지 못하고 있어서 직접 대표팀에 부르기로 했다는 겁니다. 네. 물론 이번 소집에는 이강인뿐 아니라 스페인에서 활약하는 백승호, 또 오스트리아에서 뛰는 김정민 등 20대 초반 선수들도 함께 소집돼서 축구대표팀의 세대 교체 가능성을 점검받게 됐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큰 관심은 단연 이강인 차지였는데요.
지난 화요일에 이강인이 경기도 파주에 있는 국가대표 트레이닝센터에 합류했는데요. 네. 이때 제가 직접 현장을 찾았는데 거의 100명에 가까운 취재진이 모여서 마치 월드컵 직전 대표팀을 취재하는 듯한 그런 열기가 느껴지더라고요. 네. 비단 국내뿐 아니라 또 이강인이 활약하는 스페인에서도 자신들이 주목하는 정말 어리지만 뛰어난 재능을 가진 선수가 대표팀에 소집됐다. 이 소식을 발빠르게 전하는 걸 보고 말로만 들었던 것보다 훨씬 큰 기대를 받는 선수다. 이 점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이번에 대표팀에 어린 선수들이 많이 이렇게 들어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18살 좀 어린 나이잖아요. 어린 나이의 국가대표 대단하죠. 네, 아시안게임이나 올림픽 이렇게 아마추어 종목에서는 종종 10대 국가대표 선수가 나오기도 하는데요. 선수층이 두터운 이 축구에서 10대 국가대표는 참 오랜만입니다. 네. 이강인이 축구대표팀 소집 명단에 포함된 것은 지난 11일입니다. 발표일을 기준으로 이강인은 18세 20일이었는데 우리 축구대표팀 역사상 7번째로 어린 선수였습니다. 17살 183일에 차기석을 시작으로 김판근, 강철, 노정윤, 또 서정원, 김봉수 등 축구팬이라면 익숙할 이름들이 이강인보다 어린 17살에 태극마크를 달았던 주인공인데요. 네. 가장 최근에 18살의 국가대표를 달았던 주인공이 바로 기성용 선수입니다. 기성용이 처음 국가대표팀에 발탁된 것이 2007년 3월인데요. 그러니까 꼬박 12년 만에 18세 국가대표가 나온 겁니다. 이강인 선수의 대표팀 발탁 소감 들어보시죠. 기대도 못하고 있었는데 좋은 국가대표에 뽑힐 수 있어서 매우 감사하고 모든 여러분들께 다 감사하고 이제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을 내는 게 목표입니다. 네, 목소리를 들으니 여전히 조금 어리다 이런 느낌이 나긴 나네요. 그런데 대표팀에 소집됐다고 해서 또 무조건 경기에 나가는 것만은 아니죠? 네, 축구대표팀 발탁과 또 출전은 다른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역대 최연소 축구대표팀 발탁 기록의 주인공들도 막상 경기에는 출전하지 못했던 경우가 많습니다. 네. 오늘 울산에서 열릴 볼리비아전 그리고 다음 주 화요일 서울에서 열릴 콜롬비아전에 이강인이 출전한다면 역대 A매치 최연소 출전 기록에서도 3위 기록을 세우게 됩니다. 현재 1위 기록은 17세 241일의 김판근으로 우리 축구 역사상 유일한 17세 국가대표 기록입니다. 이강인이 이번 A매치에 데뷔전을 치른다면 18세 175일의 손흥민보다 빨리 축구대표팀에 데뷔하게 되는데요. 참고로 차범근 전 축구대표팀 감독도 A매치 데뷔 기록은 18세 351일로 이른 편이었어요. 어린 나이에 축구대표팀에 소집돼 A매치 출전을 기다리는 이강인 선수의 목소리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이렇게 국가대표가 될 수 있어서 매우 행복하고 더 열심히 해서 계속 올 수 있게 하고 싶습니다. 꼭 이 한국 축구의 발전에 도움이 되게 하겠습니다. 오 기자, 지금까지 최연소 발탁이다 또 최연소 출전이다 이런 기록적인 측면을 살펴봤는데 실제 경기 출전 가능성은 어느 정도 될 걸로 보세요? 아무래도 많은 축구 팬들이 지금 가장 관심을 가질 부분이 바로 실전 투입 여부라고 생각을 그렇죠. 하는데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조금 힘들 수 있다. 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선발로 경기에 나서는 건 어제 열린 볼리비아전 공식 기자회견에서 벤투 감독이 이번 3월 A매치에는 조금 힘들다 이렇게 직접 얘기를 했거든요. 다만 교체 투입을 통해 그라운드를 밟는 정도는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강인에게는 사실 이번 3월 A매치의 소집이 당장 실전 투입이다 이런 의미보다는 2022년 카타르 월드컵을 대비한 장기적인 포석에서 발탁됐다. 이런 점에서 이번 소집은 대표팀이 어떤 곳인지 또 A매치는 연령별 대표팀 경기와는 또 어떤 점이 다른지 이런 점을 직접 확인할 기회라는 점에 더욱 무게를 두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네. 이강인 선수가 이번에 대표팀에 소집이 됐습니다만 또 다른 대표팀도 계속 이렇게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면서요? 네, 아무래도 나이가 연령대가 어리다 보니까 20세 이하 대표팀 또 23세 이하 대표팀 또 이렇게 차출이 돼야 되는 상황인데요. 네. 오는 5월에는 폴란드에서 열리는 20세 이하 월드컵이 열리는데 소속팀과 협의가 필요하지만 이강인 선수는 이 대회 참가를 또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열릴 2020년 도쿄 올림픽도 이강인의 출전 여부가 기대를 모으는 상황입니다. 모쪼록 유럽 현지에서도 크게 인정받는 유망주가 등장한 만큼 우리 축구팬 모두가 응원을 보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체육부 오혜원 기자였습니다. 이어서 날씨 알아봅니다. 기상청 김수진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네, 찬바람을 동반한 꽃샘추위가 찾아왔습니다. 오늘 아침 어제보다 기온이 10도가량 큰 폭으로 떨어진 곳이 많아서 현재 서울과 동해안을 제외한 중부 대부분 지역과 전북 북동 내륙을 중심으로 때 아닌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상태고요. 또 찬바람이 체감 기온을 더 끌어내리면서 한층 더 춥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오전 7시 현재 철원이 영하 3.6도, 파주 영하 2.9도, 서울도 영하 0.5도를 가리키고 있는 가운데 체감 기온이 영하 4도 안팎까지 떨어졌는데요. 낮 동안에도 어제보다 평년보다 기온이 낮아서 종일 춥겠습니다. 서울과 원주, 청주의 한낮 기온 9도, 광주 10도, 대구 12도의 분포가 예상됩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도 전국의 하늘은 대체로 맑겠고 공기질도 비교적 무난하겠습니다만 강원 영동 남부와 경북 동해안 지역은 오늘 오후부터 밤사이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눈이 날리는 곳 있겠습니다. 그리고 주말인 내일도 전국 곳곳에서 오후부터 비나 눈이 조금 내리는 곳 있겠는데요. 강수량은 많지 않겠지만 돌풍과 벼락을 동반하는 곳이 있어서 주의하셔야겠고요. 주일인 모레까지는 꽃샘추위도 지속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3월 22일 아침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CBS